집값이 오른다고 맹신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직도 한 1, 2년 떨어지겠지. 많이 떨어져 봐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고, 많이 떨어져 4, 5년 떨어진 다음에 10년 뒤엔 다시 오르겠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많고,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맞고 사실은. 집값은요, 장기적 우상향을 한다. 거기에 대한 요건이 만족이 되면은 장기적 우상향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장기적 우상향은 뭐가 돼야 되냐? 수요가 계속 충분히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만큼 소득과 물가 상승을 따라갈 만큼 소폭으로 오르고 있을 경우나 장기적 우상향이 되는 거지. 지금은요, 굉장히 빨리 올랐다.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거고요. 초창기에 일본 부동산이랑 비교한 영상들 보시면은 그때 한 5년 오를 때 한 2019년, 20년 이때 찍었는데 5년 오를 때가 일본 10년 오른 거의 딱 반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상승폭이 일본 버블만큼 빨리 올라갔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터진 이후에는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 7년간 오른 거는요, 거의 일본 버블만큼 올랐어요. 그런데도 어떤 인간들은 거품 아니다. 당연히 오르는 거다. 집값은 원래 물가나 소득보다 더 오른다. 이딴 이야기를 하진 않나. 또 어떤 인간들은 거품이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거품이 안 꺼질 것이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다 거짓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수요가 얼마나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수요를 부추길 수 있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수요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막는 거죠. 집값이 올라갈 때는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집 안 사면 너네 벼락거지 된다.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집 사라. 영끌한 사람들이 승리했다. 영끌한 사람들이 옳았다. 올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계속 오른다고 하죠. 자, 5월에 뜬 기사입니다. 인플레 시기 최고 자산은 부동산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즉 실물 가치가 오르는 것이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오른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요분은 폭락 조건 하나도 없다고 하죠.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이게 얼마나 궤변이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그냥 가치가 오르는 건데 왜 여기서 부동산이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 그렇다면요,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은 말을 바꾸지 말았어야죠. 코로나 터지고 혹은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2019년부터 디플레이션이 심했죠. 2020년 초창기까지. 그러면은 그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말을 잘 붙이고 나머지는 숨기면 돼요. 속이는 방법이요? 처음부터 다 구라를 깐다. 누가 봐도 안 속죠. 특히 속이려고 하는 유튜버들 보면 얼굴이 되게 선해. 저는 좀 얼굴이 좀 뭐랄까 약간 사기꾼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댓글도 달렸었는데 상승론자들 누구 누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선하게 생겼고 여기가 사기꾼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걸 보면 반대라고. 그런 것처럼요.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100가지 요인이 있는데 97가지가 떨어질 요인이고 3가지가 상승할 요인이다. 그럼 그 3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런데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대출이 적어야 돼요.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자산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요. 물가가 오른다. 실물 가치가 오른다. 자,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대출 받아서 기름을 넣어요? 물론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다. 이건 일종의 대출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받아가지고 기름을 넣느냐. 그 다음에 금 투자를 할 때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금을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다 같이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1명, 2명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회수를 조금 더 빨리 서두른다든가 혹은 본인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빚만 남게 된다. 이러면서 파산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가속화되는 거다. 그게 최소 몇 년을 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코인 주식 그 다음이 부동산이죠. 왜 그래요? 코인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는 코인은 진짜 무지성으로 올랐던 거고 주식은 그래도 뭔가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은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보다 가치 하락은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보면 어때요? 올해 하락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그 폭도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이든 수도권이든. 서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죠. 8월 거래량 집계 완료됐습니다. 667건.
7월보단 늘었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막 다른 거 가져와가지고 뭐 매매 거래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진짜 거래량이에요? 이건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신고일 기준. 그런데 계약일 기준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7월에 계약한 사람이 600명, 8월에 계약한 사람이 667가구다. 거래 끝. 이제 해제 거래가 나오면 해제 거래가 나왔지. 그리고 9월에 아직 298거래. 자, 10월 3일이에요. 이제 9월은 뭐만 남았어요? 거래 신고만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거래는 못해요. 그렇다는 것은 7, 8월보다도 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부채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고 여기에 소득은 적은데 DSR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얼마 전에 8월에 이런 기사가 떴었죠. 계약금 3억을 포기한다. 3억 원대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를 취소했다. 이게 얼마짜리예요? 31억 8,500. 그러면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 하니까 3억 2천 정도 계약금이 들어갔는데, 얘를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취소한 이유가 뭐냐? 가격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3억 2천 빼면 얼마예요? 28억 6, 7천 정도 되죠. 그런데 요거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니까 차라리 얘 포기하고 쟤 사도 이득인데, 저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얘 포기하고 쟤도 사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비슷한 사례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보증금 3억 날려도 강남 아파트를 포기했다. 뭘로? 경매로. 그래서요, 최저 입찰가 29억 2천에 매각을 진행했다. 어디? 신반포 4차 아파트. 그래서 최종 거래 금액은 36억 9천이고, 그런데 낙찰자가 어떻게 했어요? 단독으로 참여해서 감정가보다 12억이 높은 41억 1488만원을 받고 낙찰을 받았는데, 입찰 보증금으로 2억 9,200만원. 입찰가의 10%죠. 얘를 낸 뒤에 잔금 38억을 미납했다. 즉, 포기하고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경매를 했는데 몇 억씩 포기해 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데 그냥 현금 3억 때려 넣은 것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직 미실현 이익이 3억 정도 깎이는 거. 집값 3억 내리면 미실현 이익이 3억 깎이겠죠? 그것도 둘째 치고 거기서 이제 세금 떼는 것까지 3억 덜 벌면 세금도 덜 떼겠죠? 그러니까 3억만큼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아직 하락장 아니다, 집값 싸게 판 놈들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과 서민들이 이런 데서 갈리고 있는 거죠. 유튜브니 뭐 해가지고 맨날 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재테크를 잘 하시고요, 재테크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리스크가 큰 시장엔 들어가지 않는다. 즉, 리스크가 큰 시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선 뭐가 중요해요? 공부하는 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이 없고 이런 리스크들이 감당이 될 때는 들어가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2019년은 빠진 장이었어요. 집값이 왜 빠졌게요? 부자들은 팔고 있었어요. 2020년, 21년에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부자들이 열심히 사서 모았을 것 같죠. 근데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을 봤을 때 집값은 막 2배 뛴다고 그랬죠. 막 적어도 한 20-30% 올랐죠. 그런데 부자들의 부동산 가격 비중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안 팔린 것들은 오르고 있지만 팔아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부자들은요, 큰 대세에 거스르지 않아요. 부자 아빠니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했느니 막 일단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코인 투자한 거 봤어요? 닷컴 버블 때 들어간 거 봤어요? 부동산 투자한 거 봤어요?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리스크가 크고 황금성이 떨어지는 건 잘 안 들어가요. 워렌 버핏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집값 폭등한다고 부동산을 샀겠어요? 지금 수억씩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시총 2,700억 증발. 강남도 막 11억, 10억 폭락하고 있고, 잠실 7억 떨어지고 있고, 서울 3, 4억 노도강이나 이런 데 떨어지고 있겠죠. 그다음 헬리오시티 요거는 뭐 말 많아요. 왜 기사 빨리 안 나오고 계속 아직도 직거래니까 뭐 증여일거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저렇게 티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풀어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음모론만 풀어놓지 말고. 예전에 리센치 음모론도 저희가 풀었죠. 근데 저기는 지금 제보가 안 들어와서 못 풀고 있는 거고, 들어가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4억씩 막 떨어지고 있죠. 전세 마찬가지죠. 8월 전세대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8월부터 전세 하락세가 오히려 더 심해졌죠. 예견된 수순이죠.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경매 10건 중에 7건 주인을 못 찾는다. 낙찰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핵심은 낙찰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격 하락이라고 보시면 요거는요, 거래량 박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량 박살 이후 가격 하락이 되느냐, 가격 하락 이후 거래량 박살이 되느냐, 수요 공급의 논리를 따져보면은 거래량이 박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낙찰 가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낙찰 가율 올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70%대에서 지금 20%대까지 떨어졌다. 똘똘한 채는 타워팰리스 지금 10건 중 2건만 낙찰되고 있다. 분양시장 어때요? 준공후 악성 미분양 늘고 있죠? 어디서? 공급 부족이라는 서울에서 똘똘하는 분양들이 왜 준공후 미분양이 났으니까 분양 받으면 바로 입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날까요? 수도권 미분양은 3.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계속 나와요. 밀어내기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분양이야 밀어내기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 공급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올해가 입주 최저인 시장인데도 저렇게 준공후 미분양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공급 부족이란 말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던 이야기들이냐. 폭탄 떨어지고 있죠. 고정금리랑 5년 버텼는데 고정형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대출금리가 변하는 거. 고정금리로 5년 버텼지만 이제 변동형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하고 있어요? 안심전환대출. 근데 안심전환대출 3억 이번에 4억까지 푼다고 하는데 3, 4억짜리 아파트가 거품기인데 어디 있어요? 영끌족들은 3, 4억짜리 아파트요? 그렇게 많이 안 샀죠. 어디 많이 샀겠어요. 영끌을 했는데 당연히 집값 하락을 막을 수가 없더라. 거기에다가 지금 주담대 중단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축은행에서. 조달 부담이 크고 문제가 하나 있죠. 저축은행 쪽에는 부동산 PF가 터질 수가 있다. 집값 하락에 의해서. 그런데 얘까지 터져버리면 답 없죠.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일어났던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발악하는 게 뭐예요? 집 싸게 팔면 신상 공개하자. 아유,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들인지. 뭐라 그래요? 헐값에 매도한 사람 누구냐? 이기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맞다고 보냐? 네가 비싸게 팔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엄청나게 자기 수년치 연봉을 줘가지고 비싸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피해자지. 13억짜리 자산을 순식간에 10억. 그러면 10억짜리가 13억 될 때는 이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내로남불이고 쓰레기들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짓들이 뭐예요? 원망, 또 원망. 그리고 본인은 타이밍을 놓쳐서 저렇게 끝끝내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더 폭락한 다음에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면서 여태까지 모은 자산 다 날리겠죠. 손해보면서 못 판다 하다가. 왜?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는 장을 보면은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이 가격에 못 판다 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5억 싸게 팔았대. 부동산 불매운동. 이거는 계속 있었죠. 가두리라고 몰아붙이면서. 이들 그래가지고 안 팔면은 지금은요 집주인이 갑이 아닌데 내가 아직도 갑이지 라고 생각하는 갑이지들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주식과 부동산은 다르다. 외국인 보유 비율이 낮으니까 주식과 부동산은 다르고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식 떨어지면 부동산이 같이 떨어진다고. 근데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부동산이 천천히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조건 다르다. 외국인 보유 비율. 저번에 한번 열심히 이야기했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주식이 폭락한 이후 부동산이 따라가요. 늘. 딱 한 번 예외였던 적이 언제예요? 닷컴 버블. 이때 제외하고. 이때는 주식 거품 붕괴를 일으켰던 건데 보통은 저런 식으로 주식만 쌓이진 않죠. 그러면은 어떻게 왜 그렇게 됐냐?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피해를 봐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투자 오래 해온 사람들이? 개미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러면요 개미들이 뭐 하겠어요? 내 집 마련하려고 주식을 했다든가 내 집 마련하는데 이자 갖고 너무 힘드니까 여유자금 마련하려고 주식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 여파가 거기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주식은 황금성이 좋으니까 빨리 떨어졌다 빨리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오래 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길게 오래 가는 거고 결론 뭐예요? 집값 영원히 오른다는 맹신이다. 그래서요 90년대까지 8, 90년대 이때를 생각해보면요 성장을 하면서 집값이 오른다. 요건 맞았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요 우리나라가 IMF 터진 뒤에 성장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 그러면요 뭘 봐야 돼요?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다 뭘로 뛰었다? 대출로 뛰었다. 대출로 뛰었는데요 여태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요 2018년에 터져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대출이 좀 빠졌다. 그러면 나중에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도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누가 물려 들어갔냐면 청년층이 물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청년층이 어떻게 되느냐? 청년층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진짜 본격적으로 집을 사야 할 수요들인데 저들이 말려 들어가서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리면? 그런데 문제는요 집을 가지고 있는 핵심 수요들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때쯤이면 다 은퇴를 했다. 은퇴를 하고 있는 수순이 아니라 이미 은퇴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고요?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여태까지랑 패러다임이 아마 뒤바뀌게 될 거다 이번에. 그런데 그걸 아직도 끝까지 믿고 싶지 않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